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올랐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해결을 위한 유럽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수 급등세를 불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는 없었지만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원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전날보다 73센트 오른 배럴당 85달러 2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유로존 성장률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유로존 경제의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 보고통의 전반적인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로존의 경기 침체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더니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오르더니 간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도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 세계 주요 은행이 새로운 통화 완화책을 만들어서 부실에 빠진 은행들을 도와줄 거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죠. 긴축이 아닌 성장을 선택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이사회 내용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도록 하고 또 유럽의 경기 둔화로 미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세계를 보는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주요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종가가 가장 고점에서 마감됐다라는 점이 고무적이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에서 조만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7%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3%, 나스닥도 2.3% 상승하면서 올 들어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하루였는데 일단 연중 최대폭 급등하는 하나 근거로는 역시 부양 기대감이 어떤 고조되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RB 어떤 추가 양적 완화를 고려한다는 그런 입장도 나오면서 별도의 어떤 정책 수단에 어떤 강구하는 입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양적 완화 부양책이 임박한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한껏 높아졌던 부분이고요. 오늘 밤 나오죠. 벤 베너키의 어떤 FRB 의장이 또 의회에서 증언할 어떤 예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양책에 대한 임박감, 기대감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FRB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힌 것도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왔고요. 22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 예의주시 그리고 행동할 준비되어 있다라는 어떤 코멘트를 얘기했는데 역시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맥락인데 역시 경기 부양책과 위기 해결 방안에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역시 경기 확장하는 그런 완만한 추세와
물론 구체적인 전망에는 다소 신중한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 종목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상승하는 마감으로 마감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7.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나스닥 OMX 그룹 같은 경우도 이 페이스북 거래 불통으로 손실본 투자들에게 4천만 달러 보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룹폰 같은 경우도 8% 상승했던 부분인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금융주 상승이 눈에 띄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역시 유럽 증시도 일정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역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같은 경우도 2.28%, 영국도 2.36%, 독일도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2, 3% 이상대의 상승 마감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ECB 같은 경우도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1%로 6개월째 동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정례 통화 정책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유럽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어찌 보면 경기 부양책이 강한 가능성 시사를 나타냈던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독일과 스페인의 어떤 4월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는 부진했던 모습이지만 유로존의 1쿼터 GDP에 대한 수치가 전분기와 동일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하는 것은 좀 모면하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케 PFA 기금 선임 투자 전략가는 ECB가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새 부양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정책 수준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의 상승의 폭이 가장 컸죠. UBS가 4.2%, CS가 3.3%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상승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유럽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증시 재료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간밤 오늘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금리를 동결시켰죠.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하면 나서겠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면 나선다. 상당히 네. 최근에 했던 코멘트 중에 가장 강한 어조의 어떤 코멘트성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한 건 아니죠. 그래서 관망을 했던 어떤 액션이겠지만, 자 이제 향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지금 ECB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와 유로존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힌 것이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을 높였던 부분이고 투자 심리를 아주 상당히 개선됐던 부분이겠죠. 실제 이날 일부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하루 앞으로 다가오진 번 매넌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아마 부양 힌트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유럽보다도 미국에서 한 번 더 힌트를 얻으려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드라기 같은 경우도 ECB의 단기 이동성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입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아마 그 시점에 대해서 아마 조율하고 있는 그런 드라기 총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보다는 성장을 다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중앙은행발 랠리가 과연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ECB죠.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이걸 이제 좀 접는 부분이고 이제는 위기와의 전쟁, 뭐 경기 침체와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온 관점에서 이제 ECB발 랠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물음표 나올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부양 카드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 비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측면, 그다음에 3년 만기 장기 대출에 대한 재개, 여러 수단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던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ECB 랠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양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직 물음표가 많습니다.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만 점점 늦춰지면서 기대감만 형성되는 거 아니라고 좀 부정 네거티브한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앙은행발 랠리의 지속성 여부는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밤 있을 베넌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발언에 달려있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시장은 이미 베넌키 의장의 어떤 립서비스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까지 기대하는 눈치인데, 자 이제는 문제는 3차 양적 완화 또는 또 다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최근 경제지표 부진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주택 경기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넌키의 발언에 따라서 과연 그것을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것이냐, 불도 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베넌키 의장의 의견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면 이 22발 랠리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흘러가서 그런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번 달 말 종료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검토,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모두 발표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장 가능성을 제시한 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여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질은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미국 거시 경제를 위협하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 누적되고 있고 우려하는 상황이 만약 현실화된다라면 뭐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유로존의 부채 이거 현상에서 더 고조된다라면 당연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FOMC에서 연준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4월만 해도 추가적인 통화 완화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카드로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미국 네. 경제가 완만한 성장 추이를 지속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디트로이트주의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11개 주요 지역의 경제가 그래도 성장을 이어간 거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보스턴은 뭐 제자리 걸음했고요. 디트로이트가 좀 성장폭이 좀 위축됐죠. 하지만 전반적인 지역별로는 그래도 완만한 그런 해석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민간 소비가 완만하게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활기를 띄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역시 회복 신호를 나타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 압력은 좀 저조한 걸로 나타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업에 대한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지극히 낮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확인했던 부분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FRB의 베이지북에서야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이거는 어떤 시장에서 상당히 탄탄한 상승 무드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밤 악재도 있었지만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의 경기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독일과 스페인의 4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독일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 4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했을 때 무려 2.2%나 줄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호재가 없다면 상당히 악재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가 1% 하락률을 밑도는 거였는데 2.2%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조한 결과였고, 뭐 자본재라든지 소비 생산이 각각 3.6%, 3.7% 줄었던 부분들, 특히 건설이 6%, 이런 것들 하락을 했을 때 상당히 뒷걸음쳤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노동절을 앞두고 4월 30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것도 뭐 하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 유로존의 이 평균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어요, 유로존이. 근데 지난 1분기 유로존의 GDP 전분기 대비했을 때 0%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를
면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는 둔화되고 있지만 유로와 같이 하락, 그러면서 수출 실적이 늘면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더 하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유로존이 1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피했다. 하지만 그리고 또 2분기에도 경기가 크게 우려할 정도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유로존 증권사에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스페인이 이 대규모 은행권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이 또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예, 이제 스페인의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을 또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제금융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참 자존심이 좀 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스페인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쓰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까지도 반대 입장을 보였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서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ESM을 통해서 스페인의 은행권 직접 지원에 동의할 뜻을 지금 독일도 내비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정부에서도 ESM을 통한 지원은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EFSF의 어떤 지원을 요청할지 여부는 아마 지금 다소 좀 현실적으로 좀 깊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협약의 어떤 틀 내에서 EFSF라든지 이런 공적 구제금융기금으로부터 은행권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정보가 확인된 좀 정보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은 다소 조금 가능성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다만 그것은 스페인 누구의 어떤 압력이 아니라 스페인 자체의 어떤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냐. 시장에서는 아마 ESM 직접 지원도 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스페인에서 나오는 그 뉴스플로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이런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상품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게요. 예, 특히 이제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네. 금값도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고요. 특히 금 8월물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다.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 회피 자산이죠. 금으로 다시 투자 수요가 몰릴 거라는 기대감이 좀 가격 상승에 좀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원전 시장에도 상승 흐름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유럽 특히 유가와 금값 같은 경우는 이 시장과는 상당히 다르게 좀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위험자산 있던 주식시장과 상당히 커플링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다 상승 마감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 정리해 볼 텐데요. 앞서 오늘 밤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외에도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예,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지금 38만 3천 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7만 8천 건 정도로 5천 건 정도 좀 감소되는 결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버냉키 의장 연설이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이 이 미국의 기업과 관련된 거라고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력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그 유럽의 경기 둔화 이런 쪽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미국 기업들의 수익력 약화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럽의 경기 둔화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과연 미국 기업에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의 수익력 약화를 통해서 국내 증시라든지 국내 기업에 대한 흐름도 이제 좀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그 유럽의 경기 둔화 이런 쪽에 영향을 고스란히 어느 정도는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수치가 나온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현재 하반기 때 불안을 현재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유럽 경제의 암운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이런 부분은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기업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은 2008년 이후 현재 세후 수익은 1분기 때 4.1%로 하락하면서 현재 수익력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경쟁 업체에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현재 불리한 부분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업종도 취약하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EU가 단일 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이고 특히 선진국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경기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지만 최근에 기업들의 수익이 약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존의 식견들이 엇갈리는, 엇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티그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P 500 기업,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들의 유럽 수익 비중은 약 11%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익 전체 비중을 합한다면 현재 15%가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채워진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수익 비중만 놓고 본다면 IT 부분이 가장 높은데요. 수익의 33%, 3분의 1가량이 유럽 쪽에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현재 진단이 되고 있고요. 식품업계도 22%로 수익의 비중을 유럽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식품업계에서도 고민이 좀 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는 27%의 매출 비중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제조업체도 16% 정도 현재 유럽에서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현재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6월 1일 날 휴렛패커드의 대량 해고 내용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 쪽의 매출이 부진하고 수익력이 악화되면서 전체 종업원의 8%인 27,000명의 대량 해고가 나온 부분이 현재 IT 비중이 수익력이 비중이 유럽 쪽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감안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업종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기업들 명함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네, 기업들은 이제 IT 업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휴렛패커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렛패커드 뿐만 아니라 시스코 등 그 IT 장비 업계들도 현재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델 컴퓨터도 역시 휴렛패커드와 마찬가지로 유럽 비중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익력 약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이런 부분이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유럽의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현지의 인력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현재 고민이 있고 공장 가동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업계에서는
크래프트 푸드나 코카콜라 등이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약사도 머크나 파이자 등이 유럽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수익력 약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당분간 단시간에 이런 유럽 쪽의 시장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따라서 뾰족한 수요 진작책을 현재 찾을 수 없는 외부 변수라는 점, 이런 점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따로 없는 겁니까?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네. EU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고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어느 정도 수익력 약화에 부정적인 영향은 멈출 수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내 국내 수요를 좀 더 진작할 수 있는 신규 수요처를 개발하던가 시장 다변화 전략 이런 쪽에서 현재 기치를 좀 내고 있는데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은 이보다는 좀 유럽 시장보다는 그 시장 환경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현재 미국 기업들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그 보류한다거나 아니면 재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고 앞서 휴렛패커드에서 봤던 일례처럼 구조조정, 인력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현재 크게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진작책 이런 쪽에서 시장 친화적인 기업의 친화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수익 악화는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일 텐데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수익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 증시가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현재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아직 가격 메리트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력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적으로 스탁 피킹하는 점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의 감세안 이런 부분의 연장 내용들이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가계의 그 안정적인 수익 이런 부분이 소비의 극대화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가장 현재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도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다소 현재 수익력 약화의 반전 신호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럽의 경기 위기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화요일장 마감 상황을 정리해보고 또 오늘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화요일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800포인트 위에 좀 가까스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 전날 시장이 반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 업종에 대해서 좀 골고루 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의 특정 어떤 종목들의 상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대로 또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하기보다는 유지만 하는 형태의 진행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의 성향을 좀 더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외국인들의 대응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관심 포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화요일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월요일 좀 낙폭이 컸던 업종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낙폭을 좀 계속 키워왔고 하락을 계속 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전이 좀 나왔는데요. 네. 주로 이제 건설업종이라든지 또 조선업종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약간씩 보이려고 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는 분위기였는데 다만 이제 그 반등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올라서지를 못하고 그냥 제한적인 반등 정도만 나왔던 점, 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과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를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이틀째 연속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종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 한국 콜마가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악재 요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적 분할만 했습니다. 사실 그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잘 되는 업종만 따로 나누어서 회사가 분할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의 분할 자체가 서류상으로만 좀 쪼개지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약세를 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한국 콜마가 꾸준히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의 콜마 업체의 그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그 법인 업체를 지주회사를 분할하면서 분리해내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쇄돼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점 하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도 회복을 못했던 것처럼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무산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주가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회복이 더디다면은 주가의 상승이 좀 계속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오늘 만약에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그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하한가를 갖고 또 수급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타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약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슈도 있었습니까? 예, 일진 디스플레이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 때문에 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추세를 타거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상반기 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 모바일 관련 종목들의 그 실적 개선이나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쪽을 생산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상승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납품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의 상승은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 부품주들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실적 증가 종목들의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그 삼성전자 한 종목 특정 대형주에만 매기가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 불균형 부분에 있어서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시장이 좀 개선을 된다든지 아니면 상황 개선이 된다면은 실적 개선 자체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보였습니다. 네. 특히 컴투스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들,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쪽에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 종목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 IT 쪽으로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뭐 주가의 상승이 그쪽으로 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오늘장 전략을 짜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추가 상승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수급이 얼마나 따라주면서 꾸준하게 올려주느냐 하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자체가 막 아주 강하게는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그 수급의 변화가 많이 발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 시장 때문에 큰 폭의 갭 상승을 할 수 있을지언정 추가 상승이 들어올 건지는 아직 좀 더 주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 전략을 짜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가 차라리 없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짤 때 보면은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좀 잘 들어오는 종목들을 선택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의 시장을 보면은 금감원에서도 우려를 얘기할 정도로 공매도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수급 악화가 많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개인들한테는 역풍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은 그 참여가 많다는 것 자체가 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없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안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선택해서 선침해한다라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선 대선 테마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대선 테마 쪽은 금감원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가의 진행 자체는 지금 최근 6개월 사이에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떨어져 버린 상태고, 대선 테마 중에서 물론 일부 종목입니다만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정치적인 이슈라는 것은 12월 달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전략을 들었을 때 뭐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을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없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봐라. 좀 새로운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은 네. 기관 매매나 외국인 매매가 오히려 많은 쪽이 독이 됐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지만이 최소한 내가 손절매 타이밍을 잡고 빠져나올 기회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기관 매매나 외국인 매매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3개월 이상 꾸준히 21선 타고 그냥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독이 돼서 빠져나올 틈조차 못 찾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급락을 했지만은 또 그만큼 급반등을 했다는 면에서는 어쩌면 결과 면에서는 더 그쪽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중국의 콩카라는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콩카는 중국의 4대 종합전자그룹으로 웅진코웨이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구글 맵스를 견제하기 위해 애플만의 지도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중국 진출 20년 만에 중국 내 외자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누적 투자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로부터의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5월 24일부터 피치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중국의 콩카라는 기업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콩카는 중국의 4대 종합전자그룹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콩카그룹의 회장이 직접 방한해 웅진 측의 현 경영진 유지와 고용 100% 승계 등의 파격 조건을 제시해 강력한 닭고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중국계 기업이 포함됐다는 소문은 많았지만 특정 기업으로 확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광둥 메이디는 애초부터 인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카의 후송롱 회장은 웅진과 만난 자리에서 콩카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경우 현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을 고용 승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콩카는 80년대부터 TV와 휴대폰, 주방용 가전 등을 제조 판매하며 지난해 4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직원은 2만 5천 명입니다. 콩카의 최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산하의 화교성그룹입니다. 네, 한때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 배를 타기도 했던 구글과 애플의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을 버리고 자체 개발한 지도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뒤 올해 말쯤 자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일 구글 맵은 구글과 애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던 대표적인 윈윈 서비스라며 애플의 지도 서비스 개발로 양사가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 맵을 활용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왔고 구글도 트래픽 증가로 광고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핵심인 지도 서비스까지 침범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90%는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에 맞는 지도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제품 판매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애플의 보관입니다. 관련 모바일 광고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오프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도 서비스와 관련된 모바일 광고는 지난 2010년 10%에서 올해는 25%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삼성그룹의 중국 현지 누적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내 외자 기업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이 중국 진출 20년 만에 중국 내 외자 기업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현지 누적 투자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전체 105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총 금액이 377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30%에 달하는 투자를 삼성그룹이 집행한 셈입니다. 삼성은 지난 1992년 이후 105억 달러를 투자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중국 내 매출액이 510억 달러에 달해 투자 금액의 5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연간 매출액으로 보면 가장 많은 투자와 투자 효과를 보고 있는 그룹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중국 삼성의 임직원 수는 10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규모 역시 급행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중국 투자 누적 금액은 중국 내 외국 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국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중국 내에서 가장 현지화가 잘 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피치로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신용등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표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은행 가운데 피치의 등급을 안 받는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입니다. 네. 세계적인 신평사의 등급을 도중에 철회한 것은 이례적으로 피치의 평가를 받는 다른 은행들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5월 24일부터 피치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협상을 했지만 불발됐다고 하는데요.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피치가 평가 등급을 잘 주지 않은 데다 이번에 급작스럽게 평가 수수료를 크게 올려달라고 해 신용등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 하나은행 측에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기본요금 15만 달러의 채권 발행 시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11만 달러만 주면 은행 기본 등급 산정은 물론 채권 발행 횟수와 상관없이 무비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수수료 문제보다도 피치 측이 등급을 높게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번에 신용등급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